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2km에 2m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2km짜리 물체가 있어.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저 물체는요,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그 빠르기로 가려는 뭘 가지고 있니?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우리 뭐라 그러니? 운동량. 맞아요. 네, 얼마만큼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고 그래? 안 바뀌려고 그래? 라고 하는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운동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정지 관성의 크기는 뭐라 그래? 질량. 알겠죠? 우리는 어떤 성질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내는 걸 물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정지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걸 질량이라고 하고요. 움직이는 물체가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를 나타낸 양을 운동량이라고 부른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운동량을 기호로 P라고 나타내고요. 운동량 구하는 시 불러. 뭐지? M, V, P죠. 그 중에서 이 M이 뭘 나타내니? 질량. V가 뭘 나타내니? 도죠. 자, 얘가 속력이 아니고 속도라는 건 반드시 방향 고려해야 되는 벡터 값이다. 그래서 이 속도 때문에 운동량 자체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 값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이 공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얼마만큼?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니까 4kg/m/초만큼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자, 그랬다가 얘가 가다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 튕겨 나옵니다. 2의 빠르기로 튕겨 나온다고 치자. 그랬을 때 나중 운동량이 얼마이다? 불러. 얼마입니까? 왼쪽 방향으로 얼마라고요? 4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이라는 건 방향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라서 그 방향을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벽이랑 충돌하는 동안 이 아이의 운동량이 변했니? 라는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고 싶어. 자, 그랬을 때 모든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 나중 값에서 뭘 빼는 거다? 처음 값을 빼는 게 변화량이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운동량이 둘 다 산데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 값에서 오른쪽 왼쪽은 뭘로 표현하니? 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호로 서로 반대 방향을 표현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놨으면 왼쪽은 뭘로 놓고?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건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느 쪽 방향으로 생겼다? 왼쪽 방향으로 무려 8만큼 변했다. 이 얘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을 변한 만큼 더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겠죠. 그랬을 때 물체의 처음 운동량이 없다면 됐니? 나중 운동량이라는 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만큼이 나중 운동량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게 9번, 10번, 11번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하는 순간, 아, 운동량이 변하네.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다른 말로 충격량이라고 배웠던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어? 그럼 선생님,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똑같은데 굳이 충격량이라는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단지 변한 운동량의 크기만을 얘기하는 거라면 충격량이라는 건 이러한 운동량이 변한 원인이 뭐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벽에 부딪힐 때요, 운동량이 변했어요. 무려 왼쪽 방향으로 8이나 바뀌었단 말이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부딪히는 순간 벽으로부터 뭐 받았기 때문에? 힘 받았기 때문이죠. 어느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 방향이 바로 힘을 받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 벽으로부터 힘 받았기 때문에 변했어. 근데 똑같이 10N의 힘을 받더라도 1초 동안 힘을 받았을 때 변화량과 10N의 힘을 받았을 때 10초 동안 힘을 받았을 때 변화량이 같겠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총 변화량은요. 힘에다가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이 그 물체의 운동량의 총 변화량이다라는 걸 알아낸 게 바로 충격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총 변화량은 그 물체가 받은 힘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의 곱이 총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낸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물체가요 운동량이 똑같이 10만큼 바뀌는데 10만큼의 운동량이 변하는데 만약에 힘을 10이라는 힘을 1초 동안 받아서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10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운동량의 변화량 10인 건 똑같은데 만약에 접촉하는 시간이 1초가 아니고 0.1초였다면 얘는 순간 충돌할 때 힘을 얼마 받았어야 가능한 거니? 100N의 힘을 받았어야 변화량이 10이 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 이걸 통해서 똑같은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힘의 크기는 훨씬 더 뭐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그 사고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뭘 줄여줘야 됩니까? 그 충돌하는 시간? 충돌하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까? 힘을 줄여야 됩니까? 충격량을 줄입니까? 네. 실제로 자동차가 가다가 부딪힐 때요. 그 사고 때문에 나타나는 충격량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건 충돌할 때 자동차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줄이면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니?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가능해. 맞습니까? 그러면 충돌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안전장치가 뭐 있다고요? 에어백. 하나 더. 범퍼. 네, 그게 자동차 앞에 있는 범퍼라는 건데요. 그 범퍼를 다리로 이렇게 밟으면 걔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걔가 안 찌그러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뒤지는 거예요. 찌그러져서 걔가 찌그러지는 동안에 그 시간을 벌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네들은 3, 4년 후에 군대를 가겠죠? 안 갑니까? 아빠가 대통령이야? 자, 군대 가겠죠? 자, 군대 가면 이제 남자들이 타는 게 뭡니까? 탱크. 그래서 그 탱크는요, 발로 밟으면 찌그러질까 안 찌그러질까? 안 찌그러져. 안 찌그러져. 걔는 철판으로 만들어져서 절대로 찌그러지지 않고 총 같은 것들, 총알 같은 것들이 뚫지 못하게 만든 단단한 재질이야.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하고 달라. 그럼 걔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니? 안에 있는 애새끼들 다 뒤져요. 그래서 걔는 접촉 시간을 길게 하는 이걸 만들지 않습니다. 왜? 총알이 못 들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이야. 되겠어? 그래서 걔는 안전장치 범퍼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탱크 안에 타는 사람은 스스로 안전장치를 하고 가죠. 뭡니까? 헬멧을 쓰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쓰고 있는 헬멧이 에어백의 역할을 합니다. 알겠니? 이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너네가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서 다음 중 안전장치인 거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가하는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 모두 구해봐 라고 하는 게 15번 문제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에어백이나 범퍼나 헬멧이나 이런 것들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안전 매트리스 뭐야?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새끼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되죠. 그 밑에 뭐 깔면 돼? 에어 매트리스. 됐어? 그럼 안 죽잖아? 그 매트리스라고 하는 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에어백의 역할을 하는 거야. 되겠어? 근데 거기에 있는 방음벽은 그냥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거지 안전장치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 실제로 두 물체가 가는데요. 하나의 물체는 10km짜리가 2의 빠르기로 엉금엉금 가고 있다. A. 근데 뒤에 조그만 2km짜리가 열나 빨리 달려오고 있다. 10. B라고요. 그러면 이때 잠시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뒤에 오는 아이가 빠르니까 두 물질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충돌하기 전의 상황이 이거라면 충돌할 때요. B가 달려와서 A하고 쿵 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랬을 때 보배야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센 힘을 받니?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야 되죠. 왜 그럴까 보배야? 당이 먼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B가 와서 A에 부딪히는 순간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나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때 B가 A를 2초 동안 밀었어. 그럼 A는 B를 몇 초 동안 미니? 2초죠. 왜? 둘이 접촉한 시간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주고받은 힘의 크기 같고요. 접촉한 시간 같습니다. 그렇다면 FT를 곱한 값이 뭐가 같습니까? 충격량은 같고요. 힘준 방향만 반대인 것뿐이야. 그러니 두 물체가 충돌할 때요. 반드시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다. 방향만 반대다. 근데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다. 방향만 반대다.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다. 그러니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 A의 변화량과 같을 거다. 방향만 반대일 거다. 자, 그럼 얘네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려면 가로를 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분배하시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끼리 묶고요. 처음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끼리 묶으면 A와 B의 나중 운동량의 합이 A와 B의 처음 운동량의 합이랑 반드시 같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운동량 보존 수칙. 되겠습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으면 알 것 같아. 근데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풀었던 프린트에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제가 해드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몇 번? 3번. 자,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3번 보시면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물체가 받는 알자 힘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 별표. 이건 이제 수능에서 가장 고난도의 테크닉을 원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를 심플하게 선생님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대단히 사고력이 있죠. 자, 우리는요. 이 중에서 충격량을 나타내는 거 내가 그래프로 그리고 싶어. 그럼 충격량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니? 충격량은 불러. I는 FT 아일랜드. 맞습니까? 그러니 세로축은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힘이고요. 가로축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어. 그러니 어떤 물체가 충돌할 때 10N의 힘을 1초 동안 받아 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충격량 어디 있습니까? 네, 라고 하는 모든 그래프에는 면적과 기울기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 이거 분석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이과적인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면적은 언제나 X축과 Y축의 곱이 면적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힘이라고 하는 거 세로에 있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 가로에 있으니까 이걸 곱한 면적의 의미가 바로 충격량이야.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요. 물체가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힘의 크기가 저런 형태를 띠지 않는다. 실제로는 선생님 칠판을 하고 치면요. 힘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FT 그래프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더라도 면적은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맞죠? 졸면 뒤진다. 되죠? 졸면 저기 서가지고 졸려오면 하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교과서에는요. 충격량 그래프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운동량 그래프는 못 그려? 그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한 내용입니다. 운동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난이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운동량 그래프도요. 똑같이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건데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그 물체의 처음에 운동량은 얼마였냐면 2kg m/초였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 운동량이 얼마까지 변했냐면 6이 될 때까지 변했다고 치자. 여기는 어떻게 나왔어?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처음에 운동량이 2였고요. 나중에 운동량은 8이고요. 걸린 시간은 몇 초입니까? 3초요. 이걸로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꼬맹아 이때요. 충격량이 얼마니? 빨리 풀어. 충격량이 무슨 말이야?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얘는 0초에서 3초까지 운동량이 얼마 바뀌었어? 라고 하면 처음에 운동량이 2였다가 얼마 됐으니까? 8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 세로의 높이 변화죠. 맞습니까?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은 6만큼 변했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네요?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요? 이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다. 맞습니까? 수학 시간에 내내 하고 있어요. 중1도 해요. 그쵸? 그러니 이 그래프는요. 시간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한 거예요. 맞아? 운동량의 변화량을 다른 말로 충격량이라고 하죠. 그러면 충격량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FT. 그걸 뭘로 나눴다고요? T로요. 됐죠? 보이죠? 뭡니까? 힘이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사고력이야. 됐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외우면 되죠. 근데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건 자기의 능력입니다. 됐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운동량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이 F값이야. 충격량 구할 때 나오는 이 F값. 알겠어? 이 힘이야. 그러면 이 기울기 얼마냐? 3분의 6이니까 얼마? 2N이야. 여기까지 돼? 그럼 이제 나 물어볼게. 그럼 이 새끼 3초 동안 간 거리가 얼마야? 1분 준다. 3초 동안 간 거리가 얼마야? 이게 수능 문제였어요. 디귿 보기. 얼마? 12. 자, 간거리가 6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12, 또 불러. 7.5. 7.5것 같은데요. 7.5. 자, 여기서요. 실제로 선생님이 갑자기 거기서 가속부터 구하라고 그러고요. 선생님은 간거리를 구하라고 그러고요. 이 그래프에는 그런 정보가 없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그래프는요. 약간 이 그래프는 그대로가 VT 그래프예요. 우리가 첫날 여러분들하고 했던 VT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예요. 자, 뭐냐면 사실은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다. 맞아? 네. 그러면 이거를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되니? 속도가 돼요.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가 된다고요. 근데 이물체의 질량이 몇 킬로라고요? 2kg. 그러니까 이거 2kg로 나눠보시면 물리량의 단위 이거 지워지죠. 뭐만 남습니까? 미터 포초. 속도 돼요.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1이라고 하는 빠르기로 출발해서요. 그래프 개형은 그대로 갑니다. 그 모양 그대로 가고요. 3초가 지났더니 속도가 얼마가 됐습니까? 해봐. 3초 지나니까 속도 얼마 되니? 4초. 그러면 이 아이 평균 속도 얼마야? 2.5죠. 2.5의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갔다고요? 3초 동안 갔다고요. 간거리 얼마라고요? 7.5. 그래서 간거리 7.5예요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왜?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니까. 맞니?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니? 가속. 그러니까 그 가속도 뭐라는 얘기예요. 됐어?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요. 질량으로 나누시면 그 자체가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라고요. 그럼 기울기 구해보세요. 얼마입니까? 3분의 3. 얼마? 1이죠.
이 그래프를 뭘로 나눈 게 이 그래프라고? 그냥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 그거를 질량으로 나눠봐. 뭐가 됩니까? 가속도. 그래서 n분의 f가 a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예. 신기하죠? 모든 그래프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변형시키고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됐어. 제대로 물리를 이해했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공식 2개 써보세요. 우리 가속도 구할 수 있는 공식 뭐 있어요? 자, 불러. A는 n분의 f and 시간분의 뒤질래? 뭡니까? 속도 변화량이죠. 이렇게 구하나 가속도 똑같다 그랬죠? 그럼 꼬맹아 이 두 개가 같은 식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곱해보세요. 뭐 나오나? 뭐 나오니? 충격량은 뭐라고요? 운동량의 뭐였다고요? 변화량이란 얘기를 사실은 처음부터 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죠. 됐어? 괜찮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가속도 공식에서 나옵니다. 괜찮죠? 재밌죠? 물리는 이렇게 다 연결돼요. 따다다닥 다 연결되는 고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저한테 질문했던 게 몇 번이었습니까? 5번. 그래서 0에서 3초 동안의 가속도의 크기가 2니? 아니요, 1이요 라고 하는 걸 하시면 돼요. 되겠어요? 네, 넘길게요. 9번부터 16번까지 질문해봐. 9번이요. 9번 보시면요. 8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거 오타가 있네. 자, 8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는 문제는 앞에 있는 그래프 보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요. 8초 동안에 FT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그래프 밑에 있는 게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근데 이 물체는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인데 처음 운동량 자체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0이야.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 그 자체가 운동량의 변화량, 이 그래프의 면적이 나중 운동량이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면적 구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40이요. 그러면 얘는요. 8초 지나면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이 40이어야 돼. 이 뜻이에요. 맞아. 그러면 얘는 몇 킬로짜리냐면요. 이 물체가 몇 킬로짜리입니까? 2킬로짜리요. 그러면 2킬로짜리니까 운동량은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입니까? 20이죠.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은 놓쳐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예 보시면 돼요. 지금은 틀리셔도 무방한데요. 자, 지금 설명해 드린 것들은 이제 수업을 했으니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네. 8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40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물체가 2km이기 때문에 속도도 한번 구해봐 드렸어요. 20의 빠르기로 가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되겠니? 예지야 됐어? 네. 그 다음에 넘기시면 마지막이요. 17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제가 설명해야 될 게 있을까요? 괜찮아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던 것들 선생님이랑 체크한 거고요. 이제 자, 오늘 할 거는 돌림힘에 해당되는 내용 마무리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종이 좀 네. 자, 지난 시간에 돌림힘이 뭔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했고요. 그 돌림힘에서 여러분들이 영재나 과거 입시를 보기 위해서 이 돌림힘이요. 사실은 일의 원리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 뒤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 잠깐 설명하고 돌림힘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묶어서 해봐 드릴게요.
우와. 우리 반은 더운데 밖은 열나 추워. 누구야? 저요. 종이표 하나 여기서 가져가십시오. 자, 보배야, 돌림힘 조금 들었어? 아니면 전무해? 너무 안 돼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뒤로 살짝 고개를 돌리면 지금 저 뭐 하고 있다고요? 문을 회전시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문을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문을 뭐 하고 있냐면 회전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을 회전시키려면 저는 문한테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죠. 문이 회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주고 있으니까 문이 돌겠죠. 자,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돌림 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돌림 힘이라는 건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야 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인 돌림 힘은요, 한국말에서 가장 잘못 해석한 거라서 여러분들의 오해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힘 아니라 그랬죠.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돌림 힘을 타우라고 쓰고요. 이 돌림 힘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벽면에 이렇게 나사로 나무 토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이 나무 토막을 회전시킬 건데 얘가 회전할 때 축이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하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해. 여기를 우리는 받침점이라고 할 거야. 그죠? 자, 그 받침점으로부터요, 정확하게 얼마 떨어진 곳? R 2m 떨어진 곳에 정확하게 제가 수직 방향인 90도 방향으로 얘를 누를 겁니다. 얼마의 힘으로 누를 거냐면 10N의 힘으로 여기를 꾹 눌러. 그랬더니 그 힘 때문에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요, 시계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해서 막대기가 이렇게 옵니다. 맞죠? 이렇게 회전할 거야. 그러면 저는 이 나무 토막을 뭐 했습니까? 회전시키는 돌림의 힘을 얘한테 가한 거죠.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준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 나무 토막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준 저의 돌림힘의 크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돌림힘은요, 여러분들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힘 줬어? 라고 하는 떨어진 거리와 정확하게 90도 방향으로 누른 힘의 곱입니다. 그러니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요, 수직 방향으로 제가 10N의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어요. 그럼 제가 얘한테 준 돌림 힘은 얼마입니까? 시계 방향으로 20Nm의 돌림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회전했습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돌림 힘이 힘이었다면 단위는 뭐여야 되니? 뉴턴이죠. 근데 얘는 단위가 뭡니까? 뉴턴입니다. 힘 아니라고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힘이 아닌 또 하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봐드렸고요. 이때 이 물체의 돌림힘은요, 반드시 회전하는 중심 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90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이다. 이게 돌림힘이다. 맞습니까? 근데요, 머리 돌려봐.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막대기 있어. 자, 중심축으로부터 떨어져 2m 떨어져 있는 곳에서요, 제가 수직으로 눌러야 되는데 옌병을 비스듬히 눌렀어. 우리 이거 했었지? 그래서 20N의 힘으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눌렀다고 치자. 얘는 여기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30도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힘을 줘도 얘는 살짝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얘한테 돌림힘을 준 게 맞나 봐요. 회전했으니까. 그죠? 얼마의 돌림힘이 작용했을까요? 20. 라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돌림힘은 반드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90도 방향으로 눌러준 힘을 곱한 거라 그랬어. 근데 얘는 90도 방향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힘을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눴을 때 이 힘이 물체를 눌러준다.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20이라고 했으니
요 힘의 크기는 바로 20 사인 30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0뉴턴. 힘 합성하고 분해하는 거 하셨어? 안 하셨어? 준호쌤? 맞아요? 아니 안 했을걸요? 다음 시간에 쌤하고 따로 보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수직한 방향으로요. 10뉴턴의 힘으로 눌러줬어요 라고 하는 그림과 같은 그림입니다. 비스듬한 방향으로 20뉴턴의 힘으로 눌렀다는 건 사실은 수직한 방향으로 10뉴턴의 힘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얘 돌림 힘은 아까 보신 것처럼 10뉴턴의 힘을 2m 떨어진 곳에 줬기 때문에 20Nm 돌림 힘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I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납득해?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거기 창문 좀 열어봐. 이게 여러분 마트에 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린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돌림힘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썼던 거 뭐 있다 그랬어? 지뢰. 그렇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돌림힘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요. 놀이터에 가면 여러분들이 늘 탔던 뭐 있습니까? 시소. 이게 돌림힘을 이용한 도구야. 그래서 뚱뚱한 우리 아빠가 앉아 계셔. 아빠는 엉덩이로요. 본인의 무게만큼 시소의 막대기를 누르겠죠. 아빠가 60kg이라고 시작. 얼마 힘으로 누르시냐? 60kg이니까 누르는 힘은 얼마야? 600N의 힘으로 누르겠죠. 됐어? 그래서 아빠 혼자 타고 계시면요. 당연히 600N의 힘으로 누르니까 이 시소의 나무 토막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얘가 이렇게 돌려오를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아빠는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시소에 주고 계십니다.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m라고 치자. 그러면 아빠의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얼마일까? 불러. 600N 곱하기 얼마니까? 1m니까 얼마야? 600Nm의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아빠가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회전하지 않으려고요. 조그만 아가가 이쪽에 앉을 거야. 우리 아가 20kg야. 그러면 아가의 똥꼬를 얼마의 힘으로 누르니? 200. 자, 20kg이니까 누르는 힘은 뉴턴으로 바꿔야 돼. 뉴턴으로 바꾸려면 질량에다가 지구의 중력각도 곱하면 되는데 우리는 중력각도 얼마로 보고 있어? 10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이 아가는 얼마의 힘으로 눌러요? 200N의 힘으로 눌러서 사실은 아가는 이 방향으로 저 지뢰를 회전시키려고 해. 자, 이 방향이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아가가 누르는 힘은 200이라는 힘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받침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먼 곳에 떨어져 있어야? 됐어. 네. 시계 방향으로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을까? 그러려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뭐 하면 되겠어요? 같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됐어. 네. 그럼 얼마 떨어진 곳이어야 되겠니? 3m 떨어진 곳이면 가능하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때요. 머리 있는 척 해보세요. 아, 그러면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가 같으면 회전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는 멋진 말로 돌림힘 평형이라고 하는구나. 알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돌림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힘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의 관계 좀 보시면 돼요. 힘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어? 3대 1이었어. 그럼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돌림힘 평형이야? 1대 3이어야 돌림힘 평형이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고백이 되니?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소에서 무게가 달랐을 때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앉아야 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앉아있고요. 내 친구가 앉았을 때 우리 둘이 균형을 유지했다면 그때 거리 비율이 그 친구와 나의 뭐야? 몸무게 비율이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굳이 너 몇 킬로야? 라고 얘기 안 물어보셔도 시소에 앉아봐! 라고 하면 머리 나쁜 그 새끼 대충 앉겠죠? 그 길이 비율이 그 아이와 나의 몸무게 비율이야. 하겠냐? 난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됐어. 몸무게 측정했던 저울이에요. 시장에 가면요. 물건 재서 이거 쌀 몇 가마니야 이렇게 팔았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거 무게 잴 때요. 바로 요 저울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중심에다가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 이렇게 들고 있고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추 하나를 달아요. 그리고 물건을 달았을 때 수평을 맞출 때 거리 조절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얘가 몇 킬로야? 이거 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서 사용했던 저울입니다. 알겠냐? 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돌림의 평형이고 이 돌림의 평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시소 같은 거 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소와 같이 인간들은요 다른 동물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도구를 이용하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인간들은요 사실은 도구를 사용해서요 힘든 일도 좀 쉽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할 건데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크게 과학에서 세 가지로 봅니다. 뭘 봅니까? 뭐 있을까요? 지뢰, 두 번째 도르래, 세 번째 빗면. 이게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의 구조입니다. 그죠? 지뢰와 도르래는 같은 구조입니다. 생긴 것만 다른 것뿐이죠. 같은 구조라서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머리 지대로 돌려봐. 이 중에서 누가 과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뢰는 아까 선생님이 그려드린 시소입니다. 시소. 그 중에서요. 자, 그럼 이제 머리 돌려봐. 무거운 물건을 어느 쪽에 올려야 쉽게 들 수 있냐? 짧은 쪽, 긴 쪽. 짧은 쪽 아닌가요? 짧은 쪽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입니다. 그러면 내가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5라고 쳐요. 여기에 얼마 힘으로 누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은 짧은 쪽에 놓고요. 그리고 받침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적은 힘으로 물체 들 수 있다. 이게 지뢰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아리키메데스가 난 지구도 들 수 있어 이딴 얘기 했대요. 됐어. 지구로 들 수 있을 만큼의 긴 지뢰대만 있습니다. 들 수 있어. 맞는 말이죠. 되겠냐?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아이를 난 지뢰라고 할 건데 이 지뢰는요. 지뢰의 3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돌림의 힘은 기존의 물리원에 있다가 너무 어려워서 물투로 쫓겨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눈에다가 힘 안 주고 이거 들으면 뒤진다. 응? 그죠? 여러분들이 레벨 2라서 복습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처음 듣는데 눈에다가 힘 주셔야죠. 자, 지뢰는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아도 얘 지뢰야! 라고 합니다. 얘가 그래서 지뢰래요. 뭐야? 네, 이게 지뢰래요. 저 모습과 이 모습이 같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데? 라고 하면 실제로 지뢰는요. 회전의 중심 뭐가 있습니까? 받침점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물체를 올려놓는 뭐가 있고요? 작용점, 어떤 일하는 그리고 내가 힘을 주는 뭐가 있으면 돼요? 힘점.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으면 난 지뢰라고 할 거야. 이게 지뢰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가위는요. 여기가 무슨 점이니? 받침점.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힘점. 여기가 무슨 점입니까? 이게 종이를 자르는 작용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위는요. 지뢰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지뢰의 3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지뢰라고 해. 그래서 얘는 지뢰를 응용한 도구야. 맞습니다. 지뢰를 응용한 도구에는 또 얘도 있죠? 작두. 작두죠. 그죠? 여기가 무슨 점? 받침점. 여기 무슨 점? 자기 힘 주니까 힘 작용점. 힘을 어디다 주니? 여기다가 힘 줘서 내리는 거다. 여긴 대가리 자르는 데다. 여기 뭐니? 작용점. 여기가 무슨 점입니까? 힘점. 이죠? 자, 얘요. 뭐야? 그렇지. 뭐예요? 병따개. 병따개. 딱 봐도 병따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 자, 여기를 대고요. 이 뚜껑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럼 꼬맹아, 여기 무슨 점? 작용. 뚜껑 어디서 올라와? 여기 있는 뚜껑 올라와. 여기를 대고 있는 거야. 아니 병따개도 안 따봤어? 저 병따개. 이게 받침점, 이게 뚜껑 들어 올리는 아래쪽에 있는 뚜껑 들어 올리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이거 뭐야? 작용점. 작용점,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이 이거 뭐야? 힘점, 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병따개도요. 여러분들 지뢰의 구조라고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지뢰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요.
보시면요. 뭔가가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지뢰 중에 작용점, 받침점, 힘점, 작용점, 받침점, 힘점 순서대로 되어 있는 아이가 얘죠. 그래서 작용점, 받침점, 힘점. 근데 이 색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받침점, 이거 작용점, 이거 힘점. 순서가 좀 다르네. 됐어. 기본적인 이 틀에서 요 두 개의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받침점, 작용점, 힘점이라는 착두 구조가 나옵니다. 맞아? 이 구조에서 요거 두 개의 위치를 뒤집어. 그럼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작용점, 힘점, 뭡니까? 받침점. 요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작용점, 힘점, 받침점의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작두하고 병따개는 두 번째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지뢰 중에서요. 첫 번째 기본 포백 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일종지뢰라고 한다. 이게 가위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요 위치 두 개를 바꾼 걸 우리는 이종지뢰라고 한다. 그 이종지뢰가 병따개와 작두의 구조다. 그리고 뒤에 있는 얘네들끼리의 위치를 바꾼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삼종지뢰라고 할 거다. 이거 이용한 게 뭐가 있을까? 가위 아닌가요? 아니 가위는 아닌가? 네. 핀셋도 되고요. 또 뭐도 되는 줄 아세요? 뭐? 그렇지. 감동이지. 나는 화가 할 거라고 그랬나 봐. 됐죠?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니를 돌리면 여기 물고기 새끼 기어 올라오죠? 얘 이제 감동 안 받아? 아이씨! 물고기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 심해요. 흥도의 피카소. 그렇지. 자, 이거 뭐야? 여기가 뭐게? 저기요? 작용점. 그치? 이게 뭐야? 힘점. 네, 이 니를 돌리고 있으니까 여기다 힘 줬어. 이게 뭐야? 받침점. 어때, 괜찮지? 피카소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야, 근데 물고기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 물고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거북이 같아요. 근데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물고기가 오히려 드물어. 이런 애가 흔해. 이런 애가 주로 많아. 우럭 같은 애 이렇게 생겼어? 우럭이 그렇게 생겼다. 그럼 맛있겠다. 우럭 이렇게 생겼어. 거북이가 이렇게 생겼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근데 봐봐. 네. 일종지뢰는 우리가 했던 이 구조라서요. 됐죠? 요거 길이 비가 1대 5니까 힘의 비가 5대 1. 그래서 나 40N의 힘으로 도는 데 이런 거죠. 그죠? 네. 일종지뢰가 있는데 굳이 이종지뢰를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거 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1이야. 오. 병뚜껑을 들어 올리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200이야. 그래서 뚜껑에 가해줘야 되는 힘이 200이야. 그럼 내가 실제로 여기서 줘야 되는 힘이 얼마일까? 200. 얼마일까? 네. 얼마일까? 네. 200. 네. 길이가 똑같으니까 200. 그 받침적으로부터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힘이 왜냐면 거리를 잴 때는요. 받침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를 재거든요.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 얘는 받침점을 여기다 놨기 때문에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 1이고요.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 얼마입니까? 2예요. 그래서 작용점과 힘점까지의 거리 비율이 1대 2이기 때문에 힘의 비율은 몇 대 몇이면 되니? 2대 1이면 되거든. 그러니 뚜껑에다가 200의 힘을 가하려면 나는 실제로 줘야 되는 힘 얼마? 100이면 가능해.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항상 길이를 잴 때 받침점을 기준으로 재는 거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새끼 보세요. 요 길이 1, 요 길이 1. 이 물고기 들어 올리려면 200의 힘이 필요해. 얼마 줘야 될까? 신기하죠? 이 새끼 얼마나 신기해요.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2요.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1이에요. 거리비가 2대 1이야. 거꾸로. 그럼 힘의 비는 몇 대 몇이냐? 1대 2.
200짜리 물고기 들어 올리려면 난 이거 얼마 힘줘야 돼? 400으로 돌려야 돌아가. 병신 같은 도구가 있을까? 너네 아빠 이거 몇백만 원씩 주고 사잖아 낚싯대.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고 혼나는 거잖아 맨날. 그래서 낚시 좋아하는 아빠들 이거 엄청 비싼 거 사거든요. 근데 엄청 비싼 거 사면 살수록 여기 힘 많이 줘야 돼요. 비쌀수록 여기 힘 많이 줘야 돼요. 왜요? 200짜리 들 때 400이 아니고 600 주게끔 만드는 게 진짜 좋은 거죠. 멜까야. 물고기가 그럼 털처럼 막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아빠가 물고기 막 잡으면서 고래야 그랬는데 당겨보면 새우 나오잖아. 그게 이거 때문이야. 힘 차이 때문이야. 아, 아빠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느낌은 그래. 고래야. 됐어. 근데 당겨보면 멸치야. 뭐 이런 거죠. 얘 때문에 그래요. 힘의 차이가 느껴져서. 그렇단 말이야. 비쌀수록 이 힘이 더 많이 들게끔 만든단 말이야. 도구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야. 오메가 내가 여기 누르면 어떻게 돼? 균형을 유지하고요. 조금 더 세게 누르면 됐어. 얘가 등속도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간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눌러서요. 얘를 2m 밑으로 눌러줬어. 그러면 얘는 얼마 올라가? 거리가 저게 때문에 거리를 1대4로 하죠. 0.5m. 50. 자, 그런데 내가 이쪽을 2m를 눌러주면 얘 얼마 올라갈까? 이게 가능한 게요. 초딩 때 배웠던 뭡니까? 달모. 중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 그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면 하이스트에 못 와 있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하이스트에 와 있으려면 초딩 때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 길이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4죠. 근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음이니까 이 길이도 1대 얼마라고요? 4. 그러니까 2m 내려갔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0.5m 올라갔어요? 1m.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이 지뢰를 안 쓰면 200N짜리 물체를 0.5m 들으려면 당연히 200N짜리를 사람이 직접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되겠죠? 얼마? 0.5m 들어 올리겠죠? 그랬을 때 내가 준 힘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값이 뭐다? 한 일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이 얼마입니까? 100줄의 일을 사람은 할 거야. 근데 저 지뢰를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저 지뢰를 쓰니까 나는 힘 얼마만 있으면 되니? 거리비가 1대 4니까 힘의 비율은 4대 1이죠. 그래서 얼마? 50N의 힘만 있으면 되죠. 힘을 저는 도구를 쓰니까 뭐 했습니까? 줄이는 거죠. 몇 분의 1로 줄였니? 4분의 1로 힘을 줄이는 도구를 쓰면 힘에 이득이 있습니다. 힘을 조금만 줘도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요. 그걸 힘에 이득이 있다라고 물리에서 표현합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이득이 있어요. 저 도구 때문에 무려 힘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요. 얘가 0.5m 올라가면 되는데 내가 저 지뢰를 썼더니 몇 미터 당겨야 되니? 2m를 눌러줘야 저기 가능해요. 그럼 꼬매가 거리가 실제 물체가 올라간 거에 몇 배니? 네 배입니다. 그러면 저는 거리에 뭘 받습니까? 손해를 받습니다. 근데 왜 4배 봐야 돼? 왜 거리를 4배 손해봤을까? 힘을 4분의 1로 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도구가 힘의 크기를 5분의 1로 줄였어? 그럼 반드시 그 도구는 됐어. 거리에 몇 배 손해를 봅니까? 5배. 그럼 거꾸로 얘기해. 아까 우리 아빠 힘에 손해봤지. 몇 배? 2배. 이유가 뭘까요? 거리에 이득을 돌려. 실제로 물고기는요 언제 힘이 제일 셀까요? 물고기는 언제 힘이 제일 세냐면 물속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물속에서 빨리 꺼집어내면 물고기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잡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닐을 돌리잖아요. 이거 1m 돌리는데 얘가 겨우 20cm 움직여. 물속에서 끄집어내려면 열나 돌려야 되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20cm 돌려도 1m 끌려오게끔 하면 빨리 모닥불을 끄집어낼 수 있죠. 그럼 잡힐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낚싯대는요. 거리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힘에 몰랐다 손해를 본다.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목적이 뚜렷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도구들은 힘의 이득을 볼 거냐 아니면 거리의 이득을 볼 거냐. 알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 중에서 2종 지뢰는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한 도구고요. 3종 지뢰는 거리의 이득을 보기 위한 도구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일 얼마입니까? 봐. 한일 얼마입니까? 얘도 100줄. 얼마입니까? 한일 100줄이죠. 그러면 1에는 이득이 없죠.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AI가 노래도 만들고 막 사진 작가 대신에 막 사진을 찍은 것처럼 환상에 그래서 네 출력물도 만들어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봤자 아무리 똑똑한 AI가 도구를 만들어봤자 모든 도구는요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반드시 뭘 본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한일의 양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도구도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했을 때 힘의 이득을 보더라도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일의 양에 변화가 없는 모든 도구는 일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원리는 성립할 수밖에 없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지뢰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26분이요. 네, 10분만 끊었다가 도구에부터 연결해 갈게요. 10분 하죠? 이해가